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계시죠.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여유롭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 설 명절이지만 특히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법률적인 문제들도 참 많은데요. 안소윤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명절마다 찾아뵙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가족입니다. 네. 이 정도면. 네, 그렇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동기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분들 네,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시더니 카메라를 찾으십니다. 카메라가 어디지? 하면서 네. 네, 정면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법률적인 이야기 안소윤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특히나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원산지 위반 사기. 자, 무엇보다 명절에는 음식 장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물가 올라서 참 장만할 때마다 고민하다 지갑을 열게 되는데 설 음식, 차례상 준비할 때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게 있다고요? 네, 설 명절을 맞아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를 준비하실 텐데요. 네. 이때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원산지의 표시 확인입니다. 이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또는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이제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서 파는 행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제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이 단속도 벌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이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2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될까 하여 알려드리면 특히 과거에 위반 사례가 많았던 것들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그리고 두부류, 그리고 쇠고기 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산지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국내산 이렇게 써 있고 뭐 중국산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 보고 그냥 믿고 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써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서 이제 국내산 100%라고 표기를 하거나 혹은 중국산 참조기를 이제 국내에서 가공한 굴비로 이제 거듭시키거나 혹은 이제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좀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로 이제 바꿔서 했던 좀 이런 적극적인 사례들이 위반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산지를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0%라고 했지만 사실은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표시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 이제 정부에서 단속도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뭐 어떤 경우에는 고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 특히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사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지만 이제 원산지 표시를 먼저 우리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셔서 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사기죄예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이제 낮은 등급의 소고기, 냉동육을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로 속여서 심지어 학교 급식으로까지 납품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좀 죄질이 아주 심각하게 나쁜 것으로 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이게 징역 1년이 좀 낮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기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사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조금 많이 이제 안 좋게 보아서 사기죄까지 해당한다고 보았고요. 원산지를 속였다고 해서 항상 100%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자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 뭔가를 사러 갔다가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그게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인 네. 거잖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뭐 대답은 해줬어요. 근데 원산지 표시 안 해놓으시면 안 돼요. 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음날 갔는데 또 안 돼 있어.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아마 내려질 거고요. 실제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한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원산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실 수 있고 2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제 신고를 통해 좀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진 원산지 표시가 이제 거짓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 혹은 어떤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직한 먹거리 참 중요하죠. 원산지를 올바르게 밝히고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판매해서 믿을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음주운전 교통사고. 설 명절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의 대규모 귀성 귀경 행렬이 이어지게 되죠. 오늘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그래서 명절에는 단순 교통사고율도 늘어납니다만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명절에 유독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다는 이제 경찰청의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추석과 설 연휴 동안에만 해도 약 2,50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높아진 수치이고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94명이 이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좀 그런 수치에 해당합니다. 명절 당일, 뭐 명절 전후 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기쁜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음주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음주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전대를 잡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음주운전을 하게 될까요? 단속도 실시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숙취 운전 그리고 이제 음봉 문화가 조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간에 이제 술자리가 잦아지게 되고 또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한 낮에는 이제 성묘나 차례 등을 지내고 이제 음복을 좀 하시는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이후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연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셨다가 음주 사고의 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명절 당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귀경길에 이제 차가 막히기 전에 귀경길에 오르시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 단위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 피해 규모가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상자가 되는 것이 그렇죠. 가족 단위로 운전을 하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봉 문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정도 마셨는데 운전대 잡아도 돼 하는 문화가 명절 되면 특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드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괜찮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 앞에 서 있으면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아직 안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주변에서 좀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 우리 법에서 음주운전이란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이라 함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2018년도에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 기준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옛날에 이 정도 먹고 음주 측정했는데 괜찮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2018년도 이전 기준을 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빡빡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드리면 이제 과거에는 0.05%였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0.03%가 기준으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제가 그렇죠. 수치를 한번 사례를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이제 50ml 정도 되는 소주 한 잔 혹은 맥주 한 캔 355ml 정도 되는 이제 맥주 한 캔을 마셨을 때도 0.03은 충분히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되는 강한 범죄로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좀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술 한 잔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음복 문화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벼운 술 한 잔, 소주 한 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청주 한 잔, 요 청주 한 잔도 0.03보다도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 보통의 성인 남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음복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도 음주운전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입에만 대도 운전대는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 적발이 될 때 특히 명절 연휴 같은 때에는 그냥 단순히 음주 측정해서 걸리는 그러니까 적발되는 그런 사고보다는 그런 경우보다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음주더라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형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일반 음주운전, 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수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해, 사람이 이제 차로 인하여 다치게 됐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고 벌금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 이름 자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제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에 적용을 받아요. 네. 심지어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 3년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최저형이 3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심지어 벌금형도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가장 잘 나왔을 때 집행유예고 웬만하면 구속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실형을 산다라고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행위라는 걸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술, 알코올 수치와 관련해서도 이제 절대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수치를 혹시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제 저희가 경찰청 이제 공식 통계에 따르면 60kg 정도 되는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 이런 경우 사실 흔치 않습니까? 이제 명절에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7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41%의 수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술을 좀 잘 마신다, 못 마신다를 떠나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이 아무리 멀끔하더라도 아침에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침에 귀경을 해야 한다면 전날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그렇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왜 귀성길 가장 많이 막히는 시간, 정체 시간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이제 낮부터 정오쯤부터 막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친지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날 늦게까지 술을 드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새벽에 출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새벽에 안 막히는 시간에 출발을 하면 음주운전이에요. 어제 마신 건데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 정신 말짱히 한숨 잤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가 지났든 그 전날 마신 것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날에는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전전날까지만 술을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왜 명절 연휴 기간에 음주 측정 거부하고 달아났다 이런 뉴스들도 꽤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된 지식이 알려져서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식을 조금 정확하게 정정해 드리면 운전자가 이제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도 1년 이상의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형량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만취 상태일 경우에는 물론 이 범죄가 조금 더 법정형이 낮습니다만 사실 만취라는 게 뭡니까?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이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만취라고 한다면 사실 음주 측정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행 이런 것들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교통사고 등이 또 수반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 음주 측정에 응하시는 게 조금 더 우월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음주 측정을 지금 받으면 내가 너무 수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도주하고 나중에 내가 술이 깬 다음에 저 술 진짜 조금 마셨어요. 그런데 너무 겁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는 내가
얼마를 마셨는지를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상당히 지나게 되면 사실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치안이 좋은 나라다 보니까 곳곳에 CCTV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제한 카드 내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이라는 것이 또 만약에 그 당시에 운전이 특히 그렇게 만취에 이를 정도면 운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도로 CCTV 혹은 다른 차의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통해서 정상 주행이 어려웠던 정황이 확보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결제했던 술집의 내역이라던가 술집 CCTV 내역 혹은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국은 정말 다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도망가봐야 대한민국 아니다. 네. 그게 또 안전한 이유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네. 음주운전 가해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특히 이제 명절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과 다 같이 있다가 또 이런 피해를 그렇죠. 입는 것이라서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더욱더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는 이제 보험사에 의해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형사와 민사상 보상을 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형사적으로는 이제 형사비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인데요.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그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요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가 이제 피해자의 어떤 합의서, 두 번째는 이제 차량을 팔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원은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차를 파셔야 돼요. 네, 저는 바로 파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팔고 보험도 다 빼고 택시를 타든 대중교통을 타든 운전대를 잡지 말아라. 상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리고 또한 법원에서 이제 진정성이 있다고 보려면 이제 정말로 합의금이 충분하게 지급되어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또 탄원서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좀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해 주기 때문에 이 형사합의에 의해서 뭐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억 이상까지도 이제 형사 합의금이 형성되어 있고요. 민사 보상은 또 이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러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같이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형사 합의금이 보통 더 높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형사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또 이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또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한 쪽에서 패소한 쪽에게 소송 비용도 그렇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제 배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안소연 변호사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네. 혹시 사과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혹시 변호사님들이 하시나요? 사과하면 인정하는 거니까 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왜 여쭤보냐면 간혹 가다가 뭐 간혹이 아니라 큰 사건들 이렇게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 사과 한마디 받고 싶은데 그렇게 사과들을 안 해요. 맞습니다.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진심 어린 사과 그거가 가장 중요한데 물론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받고 싶은데 연락 한 번 없고 맨날 변호사님이 전화하시고 네. 맨날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네.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과실이 애매한 경우에 사과를 하게 되면 그 사과했던 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음주운전은 뭐 과실에 대한 어떤 뭐 기준이랄 게 이미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럼요. 있고 뭐 우리 차 블랙박스, 상대 차 블랙박스, CCTV 다양한 증거들이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말 진심에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빠른 합의와 선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그럼요.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다룹니다만 사과만큼은 본인이 직접 사과문도 본인이 직접 저는 쓰시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빠르게 합의가 돼야 합의금도 더 낮아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빨리 하셔야 본인도 편하고 사실 피해자분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빨리 화를 푸실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법원에 가서 사과를 한다? 진정성이 있게 안 느껴지지 느껴지죠. 않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사과가 때로는 어떤 억만금보다 더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사과를 하시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그럼요. 싶어요. 네. 네. 점점 이렇게 우리가 사과가 힘들어지면 미안하단 말이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는 네.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다음에 이어갈 내용도 사실 사과 한마디면 이렇게까지 번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 키워드, 네, 함께 해보죠. 명절 가족 친지 간 폭력 사건.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명절 연휴가 한창 진행될 때 뉴스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가족 친지 간에 쌓여있던 갈등이 폭발하면서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혹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옵니다. 기억나는 사건 혹시 변호사님도 있으세요? 네, 참 안타깝게도 이제 명절에 사람이 이제 서로 모이다 보면 사람이 모인 곳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사건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최근 사건을 하나 소개해 보자면 작년 추석이었죠. 이제 40대 남성이 이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조금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뺨도 때립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자를 들어서 이제 던지기까지 해서 아버지가 이제 다쳐서 이 사건 특수 존속 상해로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족 간 사건에서 징역까지는 또 일반 폭행 상해에서 많이 선고되지 않는데요. 이 사건은 또 아버지가 끝까지 선처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실형까지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가족 간의 사건에서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처벌이 안 되나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속폭행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사인 간의 폭행, 개인 간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종결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에 해당해서 합의서만 있으면 경찰이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속, 그러니까 나 또는 배우자의 이제 부모님 혹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때리거나 혹은 상해한 경우에는 존속폭행 혹은 존속상해라는 더욱더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국가였다 보니까 이렇게 존속에 대한,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폭행은 더욱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존속 폭행은 법정형도 더 높지만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합의가 있어도 여전히 처벌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내 아버지가 만약에 선처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형량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처벌은 되셨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돼야죠. 이것도 교육입니다. 네. 40대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 참. 네. 가족 친지 간에 싸우다가 뉴스를 통해 항상 만나는 걸 보면 항상 흉기가 생겨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술자리에 놓여 있는 뭐 술잔, 병, 뭐 이런 거, 주방 도구, 위험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네, 더 주의해야 되죠. 이러면 혐의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하면 더욱더 가중처벌하고 그럼요. 있고, 네. 이 경우에도 합의로 인하여 이제 처벌이 불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걸 칼, 뭐 이 정도로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뾰족한 물건, 그리고 뭐 술잔, 뭐 유리병, 혹은 뭐 주방 도구들 중에서도 뭐 둔탁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바로 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어서 특수폭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단순한 해프닝으로 가족 간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오랜 기간 법정에서의 다툼과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인생에 좀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서로 간에 오가는 말 한 번만 더 3초만 생각하셔라. 네, 3초만 생각하시고 좀 예쁜 말 고운 말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단 말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공짜니까요. 네. 그럼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상대가 음주운전의 책임보험이고요. 민형사 아무런 합의는 없었는데 검사가 구약식 600만 원을 줬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제 가해자가 충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적으로도 합의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분들은 가장 막막한데요. 다만 이 구약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유죄예요. 유죄 판결이고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된 건데요. 따라서 이 피해자도 이 약식 기소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셔서 이걸 근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시면 이제 본인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고 이 유죄 판결이 나온 걸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한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안이죠.
그래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드는 비용들, 물론 시간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비용들도 나중에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저쪽에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 법에서는 민사소송의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액은 아니고 이제 일종의 기준표는 있는데요. 아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셨을 테니까 아마 이제 상당 부분 합의금을 받으시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소송 비용은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손해배상 1,000만 원당 한 100만 원 정도를 보전받는다라고 간단하게는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 3천만 원 정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변호사 비용을 한 288 정도는 보전받을 수 있고 만약에 5천, 6천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드는 변호사비 정도는 충분히 보전이 되니까 한번 이거는 상담을 받고 좀 소송을 진행하셔서 권리를 획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한 이제 의무 기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충실하게 준비해서 가실수록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거니까요. 네, 병원 기록들도 잘 챙겨서 소송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돈키호테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자리하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언제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설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특히나 더 주의할 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명절은 정말 가족과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이죠. 그래서 법규를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디 가시나요? 저는 가지 않고 좀 저희는 비상대기. 네, 명절이 사실 저희는 사실 명절에도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비상대기에 이번에 비상대기를 서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이 쉬는 걸 못 봤어요. 이런 말씀 드린 그렇지만 대목이어서요. 저희한테도 네. 대목이요. 네, 대목입니다. 네, 저희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저희 변호사를 찾지 않고 가급적 서로 고운 말을 하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명절이 언젠가 오기를 맞아. 꿈꿔봅니다. 네, 저도 명절에 쉬고 싶네요. 네. 네. 마무리 아름답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소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기왕이면 명절 전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